안녕하십니까. 속이 비어 고든 대나무 빈대 중국사 송나라편 제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송나라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송의 멸망 과정은 참으로 처절했죠. 하지만 송의 건국은 피를 보지 않고 아주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건국한 왕조는 아마 송이 유일할 겁니다. 후주의 어린 황제 공제로부터 나라를 넘겨받으면서 어떤 피비린내도 없었습니다. 수나라의 문제도 쉽게 나라를 넘겨받긴 했는데 그는 그래도 북주의 황족 우문씨 왕들을 몇 명 죽이고서야 황제로 즉위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요순 이래로 모두 선양의 형식을 취해서 왕좌를 넘겨받았는데요. 요순 말고는 형식만 선양이지 실제로는 피 튀기는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수나라나 송나라나 모두 주나라로부터 나라를 넘겨받아 건국하였군요. 우리가 역사에서 북주, 후주로 구분하여 부르긴 하지만 당시에는 모두 주였으니까요. 송나라를 세운 사람은 조광윤이에요. 조광윤이 태어난 시기는 5대 10국의 분열 혼란기로서 난세였죠. 당나라가 황소의 난으로 어지러워졌는데 이를 진압한 주전충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주전충은 나라 이름을 량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를 후량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907년이었어요. 이 907년부터 960년까지 54년 동안 중원에서 무려 5왕조가 명멸했습니다. 중원의 5나라는 량, 당, 진, 한, 주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남방에 오, 남당, 전촉, 후촉, 남한, 초, 오월, 민, 남평의 9개 나라와 북쪽의 북한 이렇게 총 10개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10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시대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걸핏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백성은 도탄에 허우적대던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기를 끝낸 조광윤이 후당의 명종 시기인 927년에 낙양의 현마영에서 태어났습니다. 현마영은 낙양을 방어하는 군영이 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조광윤은 군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5대 10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돌리더라도 한 가지는 여기서 이야기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중원이 5대 10국의 혼란기에 들어선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부족을 통합하고 흥기했습니다. 그리고 후당 시기에 석경당이 후당을 치고 황제가 되기 위해서 거란 즉 요의 2대 황제 태종 야율 덕광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석경당은 원군의 대가로 연운 16주를 할양해 줄 것을 거란에게 약속합니다. 석경당은 거란의 도움으로 후당을 치고 후진을 세워서 황제가 되지만 연운 16주를 거란에 내주었습니다. 조광윤이 9살 되던 해 936년의 일이었고 이는 향후 송나라에게 두고두고 아픔이 됩니다. 연운 16주는 여기 노란색 지역입니다. 여기 유주가 연경 즉 지금의 북경입니다. 요 태종은 이곳을 요의 남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주는 지금의 대동입니다. 요는 흥종 때 이곳을 서경으로 삼습니다. 요 나라가 이곳들을 배도로 삼을 만큼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죠. 지도에는 장성이 표시되어 있지만 이 시기에는 장성이 저렇게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았겠죠. 장성은 명나라 때 완성됩니다. 그래도 험준한 연산산맥과 태행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아주 험한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거란에 내준다는 것은 대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은 말의 산지였습니다. 이 지역을 잃어서 나중에 세워진 송은 줄곧 전마의 부족을 겪게 되고 이것은 송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시 조광윤 얘기로 돌아가서 조광윤은 군관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 사소경을 읽고 유학을 배우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험하려고 집을 떠납니다.
조광유는 의협심과 정의감이 있어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길을 가면서 여러 싸움에 말려들기도 했습니다. 태항산의 한 도관에 들렀을 때는 무례배들에게 겁탈당할 뻔한 경랑이라는 여자를 구해준 얘기가 유명합니다. 조광윤이 구해주어서 봉변을 면한 경랑은 조광윤을 의형으로 삼고 조광윤은 경랑을 부모님에게 데려다주기 위해서 같이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는 과정에서 조광윤에게 정이 든 경랑은 조광윤에게 몸을 허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광윤은 우리가 의남매를 맺었고 내가 당초에 의로서 한 일인데 우리가 정을 통한다면 불의한 것이다. 이는 군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라고 타일렀습니다. 부끄럽고 상심한 경랑은 호수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경랑에게 조시성을 주어서 조경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명나라 때의 풍목룡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집 속 이야기입니다. 민간에 널리 퍼진 이야기를 수집해서 기록한 것인데 실제인지 허구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조광윤의 의협심과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광윤은 황제가 되어서도 후궁을 380명에서 100여 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돈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조광윤에게는 평생 3명의 황후가 있었습니다. 첫째 황후는 하씨인데 조광윤이 황제가 되기 전에 죽어서 나중에 황후로 추존된 황후입니다. 두 번째 부인 왕씨가 조광윤이 황제가 될 때 부인이었죠. 조광윤은 이 현숙한 왕황후를 매우 사랑했는데 송이 건국되고 3년 만에 안타깝게도 죽어버렸습니다. 조광윤은 왕황후를 몹시 그리워해서 무려 5년이나 황후를 들이지 않았을 만큼 순정파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송황후를 맞이하죠. 조광윤은 집을 나와 떠돌다가 돈이 떨어지고 막막해지자 아버지 조홍은의 친구인 호북성 복주방어사 왕언초에게 찾아가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왕언초는 그를 거두어주지 않고 10관 만에 돈을 쥐어서 내보냅니다. 조광윤은 복주를 떠나 수주자사 동종문을 찾아갑니다. 동종문은 조광윤을 아꼈지만 그의 아들 동준회가 조광윤을 시기하고 괴롭혀서 조광윤은 또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조광윤이 황제가 되었을 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광윤이 황제가 되어 한때 연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왕언초도 참석했습니다. 지난날이 생각났던 황제 조광윤은 왕언초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석제 복주 짐왕 의경 하 불나봐. 경은 옛날에 복주에서 짐이 경에게 의탁하러 갔는데 왜 나를 거두지 않았는가? 왕언초는 기겁을 했지만 침착하게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대답했습니다. 작수 기능지 신룡야 당일 폐하 불유체어 소군자 개천사라니 한 모금의 물이 어찌 신룡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날 폐하께서 작은 고을에 머물지 않은 것은 무릇 하늘이 그리한 것입니다. 조광윤은 크게 웃으며 지난 일을 다시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광윤의 아량도 돋보이지만 왕언초의 대답도 참 예술입니다. 그러나 조광윤에게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그가 백전백승의 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광윤의 부친 조홍은은 후한의 추밀사 곽위의 부대에 속해서 이수정의 반란을 진압하는 전투를 치르고 있었는데 조광윤은 아버지가 전투 중에 왼쪽 눈을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거기서 곽위의 부대에 군졸로 입대합니다. 이때가 951년이었으니 조광윤은 군졸로 시작해서 10년 후에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광윤은 여러 전공을 세우고 곧 곽위 눈에 들어 그의 참모가 되었다가 곽위가 후주를 열고 황제가 된 후에는 그의 양아들 시영의 참모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곽위가 죽고 시영이 황제가 되는데 그가 후주의 명군 세종입니다. 조광윤은 평생에 패배한 전투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무공도 출중했지만 작전에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조광윤은 후주의 세종을 따라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몇 가지 주요 전투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명한 고평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평인데요. 954년에 북한과 거란의 연합군이 후주를 여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세종이 친정을 했는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조광윤이 죽으니 위태로운데 어찌 죽기로 싸우지 않겠는가 라고 크게 외치면서 당신은 그의 상관이었던 장영덕과 각각 기병 2000씩을 거느리고 앞서 나가서 적을 쳐부셨습니다. 그러자 후주군의 사기가 솟구쳐서 적을 대파합니다. 다음에 955년에 세종은 남당 원정을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남당의 황보휘가 청류관으로 가서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조광윤은 길을 앞질러 가서 기습작전으로 황보휘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959년에는 세종이 친정을 해서 거란과 북한을 정벌하러 갑니다. 이때 조광윤이 먼저 와교관이라는 곳에 당도했습니다. 와교관은 이쯤인데요. 이때는 연운 16주 안에 있어서 거란 땅이었습니다. 와교관의 수장은 요내빈이라는 맹장이었습니다. 조광윤은 와교관을 공격하는 것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요내빈에게 옛날 전국시대 노나라와 추나라의 예를 따라서 우리도 장수들끼리 싸우고 병사들은 죽이지 말자 라고 말하며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요내빈이 좋다며 뛰어나오자 조광윤은 다시 말합니다. 거란은 원래 막북의 초원을 논일지 않았느냐. 석경당이 잘못해서 연운 16주를 거란에 넘긴 후로 너희들은 여기까지 와서 농사 지으면서 국정을 방어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우리가 대군을 이끌고 땅을 되찾으러 왔으니 피 흘리지 말고 땅을 되돌려주고 덕을 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막북은 고비사막 북쪽을 말합니다. 요내비는 후주군의 군세가 커서 당해내기 힘들고 또 조광윤의 말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항복을 합니다. 이 소식이 막주와 영주에도 전해져서 조광윤에게 성을 헌납하게 됩니다. 이로써 연운 16주 중에 와교관 이남, 즉 관남 땅의 두 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잃은 땅은 연운 14주가 되었는데 그래도 편의상 계속해서 연운 16주라고 부릅니다. 조광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 부전이 취인지병 선지선자야 라고 하였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좋은 것 중의 좋은 것이다. 百战百胜非善之善者也不战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 조광윤은 이를 실현한 것이죠. 그런데 세종이 진군하는 도중에 이상한 목판을 하나 보고받게 됩니다. 그 목판에는 점검주천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점검이 천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세종 시형은 길에서 병까지 얻어서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회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봉으로 돌아오자 전전도 점검을 장영덕에서 조광윤으로 교체합니다. 전전도 점검은 금군, 즉 중앙군에 속했는데 중앙군 중에서도 궁궐과 황제의 호위를 담당하는 신유군을 통솔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장영덕은 후주 태조 과규의 사위, 즉 부마여서 그 세력이 불안했고 그래서 외척도 아니고 권세도 없었던 조광윤으로 교체하면 안심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나중에 조광윤이 천자가 되니까 그 목판의 예언은 결국 실현될 운명이었던 것일까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아니면 조광윤이 황제가 된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 나중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후주의 세종 시형은 명군이었습니다. 개봉성을 확장하고 개강과 치수사업을 벌이고 운하를 정비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행정을 개혁하고 군대를 정비하는 등 정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봉성을 확장하려는데 돈이 없으면 일단 계획만 세워두고 돈을 모으면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폐불령을 내려서 3만 곳의 사찰을 폐쇄하고 불상과 동종을 거두어서 동전, 즉 주원통부를 주조합니다. 당시 사회가 혼란한 시기에 불교가 성행해서 탈세와 타락의 온상이 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던 것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죠. 세종은 대국적 견지에서 계획적으로 국가를 정비하고 전쟁을 추진하면서 통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정 중에 병을 얻어서 재위 6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만세전에서 붕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포부도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오래 살아야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힘쓰시고 오래 사십시오. 오길 승천하던 후주는 세종이 죽고 그 운명이 어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